태풍 매미가 서울을 덮친 밤 도시는 거대한 암흑에 잠겼다. 전력망이 붕괴되고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VIP들만 이용하는 대한대학병원 특실. 이곳의 공기는 바깥의 폭풍우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다. 재계의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윤서현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핥히는 도시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시선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외동딸 하늘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희귀병으로 인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 하지만 지금 그 생명유지장치의 비상 배터리 잔량 표시등이 아이의 생명처럼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대체 언제 복구되는 겁니까? 윤서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병원의 수석 엔지니어 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상 발정의 핵심 부품인 특수 제작 릴레이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재고 부품이 없어 지금으로서는 그의 말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다. 윤서현은 실패를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이 폭풍우 속에서 당장 올 수 있는 24시간 수리점을 모두 찾아보라고 명령했다.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런 날씨에는 출동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마침내 도시 외곽의 허름한 수리점 한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 시각 작고 기름때 낀 수리점. 강민혁은 빗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동료의 배신과 집안의 몰락으로 그는 이제 이곳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병원과 응급 상황이라는 절박한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술자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을 건드렸다. 그는 마지못해 낡은 공구 가방을 챙겨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혁은 흠뻑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병원의 엔지니어 팀장은 뒷골목 수리점에서 온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우리가 못하는 걸 저런 동네 수리공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은 그를 어둡고 시끄러운 지하 발전기실로 데려갔다. 공기는 디젤과 오존 냄새로 가득했다. 민혁은 엔지니어들의 비웃음이나 그들이 내미는 복잡한 설계도를 무시했다. 그는 눈을 감고 기계에 손을 얹어 그 진동을 느끼며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 릴레이가 타버린 것이 맞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단순한 과부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외부 전력 서지로 인한 손상처럼 느껴졌다. 교체 부품은 없었다. 그는 즉석에서 해결책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근처의 낡은 공조기에서 쓸만한 부품들을 뜯어냈다. 그리고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타버린 릴레이를 우회하는 새로운 회로를 수동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칠고 정석이 아니었지만 기계의 본질을 꿰뚫는 천재적인 해결 방식이었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 스위치를 올렸다. 됐습니다. 발정이는 몇 번 컥컥거리더니 이내 거대한 포효와 함께 되살아났다. 병원 전체의 불이 다시 켜졌다. 같은 시각 특실. 전원이 꺼지기 직전이었던 생명유지 장치가 입이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녹색 불빛. 하늘이는 안전했다. 윤서현의 얼음 같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안도의 균열이 생겼다. 지하 발정이실. 자신이 방금 누구의 목숨을 구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민혁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공구를 챙기고 있었다. 병원의 엔지니어들은 불신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당을 받고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기적 같은 손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자신의 허름한 수리점에서 어젯밤의 일을
그저 또 하나의 이상한 출장 수리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때 윤서현 회장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수리비를 받기 위해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밝고 화려한 병원 최상층의 회장실로 호출되었다. 회장실은 그녀의 별명처럼 차갑고 거대하며 위압적이었다. 어젯밤의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 여왕의 가면을 쓴 윤서현 회장이 그를 맞았다. 그녀는 딸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백지 수표를 내밀었다. 원하는 금액을 적으시오. 당신이 내 딸의 목숨을 구했소. 그것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도 남을 만큼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세상에 대한 냉소와 자신만의 자존심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그는 백지 수표를 밀어내고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 손으로 쓴 평범한 긴급 출장 수리비 청구서를 내밀었다. 저는 제 몫만 받습니다. 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행동에 윤서현은 난생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돈과 권력 앞에서 아첨하는 인간들만 봐왔다. 이 남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뛰어난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원칙을 가진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순간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병원의 기술부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발정이 고장은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학위가 아니라 진짜 실력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이 병원의 모든 기술부를 당신에게 맡기겠소. 기술부에 새로운 부장 자리를 제안하는 거요. 민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경멸하는 이 위선적인 기업 세계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거절하려던 바로 그때 병원장인 박태준 이사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를 띤 야심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그는 윤 회장의 딸이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온 참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속으로 민혁을 비웃었다. 그는 부드럽게 윤 회장을 말리며 제대로 된 경영 학위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눈에는 민혁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하층 계급의 기술자로 보일 뿐이었다. 박태준의 그 거만한 태도가 오히려 민혁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증오하는 종류의 오만함을 보았고 이 번지르르한 경영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또한 윤 회장이 무언가 조사해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수락했다. 박태준은 분노했지만 미소 뒤에 그것을 감추었다. 그는 이제 민혁을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변수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 근본 없는 기술자를 실패하게 만들고 쫓아내리라 다짐했다. 잠시 후 민혁은 자신의 것이 된 넓고 낯선 새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자신의 손과 깨끗한 주변 환경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물을 떠난 물고기 혹은 낯선 전쟁터에 던져진 군인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자존심과 책임감 때문에 이 제안을 수락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등 뒤에서 박태준 이사의 저기에 찬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직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싸움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기술부장 강민혁의 첫 며칠은 물을 떠난 물고기의 몸부림과도 같았다.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서류 작업 그리고 가식적인 미소로 서로를 탐색하는 사내 정치의 염증을 느꼈다. 기술부의 직원들은 박태준 이사의 입김과 전임 부장에 대한 의리로 똘똘 뭉쳐 이 낙하산 부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협조적으로 대했다. 그들은 그를 자격 없는 외부인으로 여겼고 잘못된 보고서를 올리거나 주요 문제들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식으로 그를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런 사무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그날 밤의 발정이에 쏠려 있었다.
그의 기술자로서의 직감은 그날의 고장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부장의 권한으로 그날 밤 타버린 릴레이와 관련 부품들을 모두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투덜거렸지만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박태준 이사는 이 모든 것을 일개 기술자의 부질없는 발버둥이라 여기며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넓고 깨끗한 사무실을 자신만의 작업장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낡지만 손에 익은 공구들과 오실로스코프 같은 전문 진단 장비들을 사무실로 들여왔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다른 부서 직원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진짜 일에 몰두했다. 그는 타버린 릴레이의 법의학적 분석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타고난 지식으로 움직였고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모킹 건을 발견했다. 고배율 현미경 아래에서 릴레이 내부 회로의 손상 형태는 일반적인 과부하로 인한 손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아주 미세한 탄소 자국과 강력한 전자기 펄스, EMP나 직접적인 고전압 서지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는 특징적인 손상의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병원에 교체 부품이 없는 바로 이 특수 부품만을 골라 파괴한 것이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병원 전력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다. 도시 전체에 전력이 나가기 불과 몇 초 전 발전기의 제어 시스템에만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대규모 전력 서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누군가 폭풍우를 핑계로 정전이 되기 직전에 내부에서 발전기를 먼저 파괴한 것이다. 비상 시스템이 가장 필요할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눈앞에 놓인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무능함도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정교한 파괴 공작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VVIP 병동의 생명 유지 장치를 멈추는 것. 이것은 명백한 암살 시도였고 그 목표는 윤서연 회장의 딸 하늘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손에 들린 타버린 릴레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직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끔찍한 살인 음모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병원을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전쟁터로 보게 되었다. 그는 왜 윤서연 회장이 자신을 이 자리에 앉혔는지 이해했다. 그녀 역시 무언가 의심하고 있었고 진실을 찾아낼 진짜 실력을 가진 외부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윤서연 회장실로 연결된 내부 전용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보고해야만 했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기술자나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수사관이 되었다. 강민혁의 보고를 받은 윤서연 회장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게 비밀리에 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태준을 잡을 증거를 찾아오시오.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하겠소. 이건 이제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병원 전체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비밀 동맹은 그렇게 굳건해졌다. 그는 그녀의 수사관이자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한편 박태준 이사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새로운 기술부장은 쫓겨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이 더 많은 것을 찾아내기 전에 그를 제거해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병원이라는 복잡한 공간 속에서 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 첫 번째 사고는 병원의 거대한 보일러실에서 계획되었다. 박태준은 유지보수 일정을 파악한 후 자신의 신복인 설비팀 직원을 시켜 고압 증기 파이프의 밸브에 미세한 흠집을 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는 사소한 압력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며 민혁을 보일러실로 유인했다. 흠집이 난 밸브는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터지면서 밀폐된 공간을 뜨거운 증기로 가득 채울 터였다. 하지만 민혁의 기계적 감각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 보일러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파이프에서 들려오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날카로운 고주파음 금속이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비명을 들었다. 그는 바닥의 비정상적인 진동을 느꼈다. 위험을 직감한 그는 파이프가 터지기 불과 몇 초 전에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었다. 치명적인 증기가 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했다. 몇 주 후 박태준은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는 특정 서비스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 프로토콜을 조작하여 몇 개의 핵심 안전장치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는 거짓된 긴급 상황 보고를 만들어 기술 부장인 민혁이 직접 엘리베이터 통로 꼭대기에서 모터를 점검하도록 유도했다. 그의 계획은 민혁이 엘리베이터 카 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공범이 원격으로 엘리베이터를 추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혁의 본능이 그를 살렸다. 모터를 점검하던 그는 케이블의 미세하고 불규칙적인 장력을 느꼈다. 그리고 제어실에서 원격 릴레이가 작동하는 아주 희미한 전자음 클릭 소리를 들었다. 그는 본능을 믿고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기 직전에 몸을 날려 서비스 사다리로 옮겨 붙었다. 그는 어두운 엘리베이터 통로에 매달린 채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는 또다시 살아남았고 이제는 원격 조작 로그라는 새로운 증거까지 손에 넣었다. 민혁은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발전기만이 아니라 박태준 이사 그 자체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요 기술 구역에 몰래 자신만의 센서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사고가 있었던 시간대의 CCTV를 분석하며 박태준의 신복인 설비팀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을 찾아냈다. 그는 발정이 파괴, 공작과 자신을 향한 살인 미수 사건들을 연결하며 박태준이 병원의 기반시설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늦은 밤 자신의 사무실. 민혁은 병원의 복잡한 시스템, 전기 배관 냉난방, 그리고 산소 공급 라인이 그려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자체가 무기가 된 기묘한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박태준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가 더욱더 절박하고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수비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사냥꾼을 함정에 빠뜨릴 덫을 놓아야만 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중앙산소 공급 제어실. 병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 만약 박태준이 마지막 필사적인 수를 둔다면 바로 이곳일 터였다. 그는 박태준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역으로 덫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혁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박태준 이사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강민혁 한 사람만을 노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모든 증거를 파괴하며 자신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대하고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병원 지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중앙산소 공급 제어실이었다. 그는 그곳에 원격으로 작동하는 정교한 발화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 그의 계획은 순도 높은 산소가 가득한 그곳에서 화재를 일으켜 병원 전체를 마비시킬 거대한 폭발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재앙은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로 위장될 것이고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부장인 강민혁에게 돌아갈 터였다. 그리고 그는 이 비극을 수습하는 영웅을 연기하며 마침내 이 병원의 주인이 될 계획이었다. 그는 병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두고 발화 장치의 타이머를 세팅했다. 하지만 그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강민혁은 이미 그의 수를 읽고 있었다. 산소 공급 제어실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던 민혁의 센서가
원격 폭발 장치의 전자신호를 감지해낸 것이다. 그는 또한 바로 그 제어실의 화재 진압 시스템이 박태준의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수동으로 비활성화되었다는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그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시간을 확인했다. 이사회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민혁은 중앙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는 병원의 미로 같은 서비스 통로와 환기구, 그리고 오직 기술 부장인 자신만이 아는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좁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시간과의 처절한 사투였다. 그는 마침내 산소 공급 제어실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사회를 잠시 빠져나와 자신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러 온 박태준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원격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다. 두 남자는 마주 섰다. 박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혁을 조롱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버튼 하나면 모든 게 끝나. 넌 병원을 위험에 빠뜨린 무능한 기술부장이 되는 거고 난 이 비극을 수습하는 영웅이 되겠지. 하지만 민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발정이 사보타주부터 자신을 향한 살인 미수까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자신의 방역을 공개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이 방으로 들어오는 메인 산소 공급 밸브를 이미 원격으로 차단해뒀습니다. 지금 폭발이 일어나도 그 위력은 미미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의 모든 문은 봉쇄되었고 윤서현 회장님께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분노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는 절망적인 분노에 휩싸여 민혁에게 달려들었다. 수동으로 메인 밸브를 열어 어떻게든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제어 패널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순간 박태준이 기폭 장치의 버튼을 눌러버렸다. 발화 장치가 작동하며 10초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혁은 필사적으로 방이 폭발하기 전에 메인 밸브를 열려는 박태준을 막아섰다. 마지막 남은 몇 초가 영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카운트다운이 1초를 남겨둔 절체절명의 순간. 강민혁은 박태준을 밀어내는 대신 자신의 몸을 날려 제어 패널의 붉은색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가스 누출 시 방 안의 모든 산소를 강제로 배출하고 불활성 가스로 채우는 긴급 정화 시스템이었다. 슈익! 발화 장치는 불꽃을 튀겼지만 연소를 도울 산소가 없자 힘없이 꺼져버렸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 발악마저 실패로 돌아간 박태준은 산소가 희박해진 방 안에서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봉쇄되었던 제어실의 문이 열렸다. 강민혁의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숨을 헐떡이는 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그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눈앞에 제시했다. 이게 당신의 첫 번째 실수였소, 박 이사. 그는 주머니에서 타버린 발정이 릴레이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실수지. 그는 엘리베이터 안전장치가 원격으로 해제되었던 로그 기록을 가리켰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건 당신의 마지막 실수였고, 그는 작동이 멈춘 발화 장치를 가리켰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몰래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대치 상황 역시 녹화되고 있었음을 밝혔다. 박태준을 향한 증거는 완벽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윤서현 회장이 경호팀과 함께 제어실로 들어섰다. 민혁의 경고는 그녀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박태준을 분노가 아닌 차갑고 완전한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믿었던 그녀의 딸을 걱정하는 척했던 남자는 괴물이었다. 박태준 이사,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특수 재물 송고의 혐의로 경찰에 인계하겠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과도 같았다. 완전히 패배한 박태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지하에 창문도 없는 작은 제어실에서 자신의 기나긴 야망의 종말을 맞이했다. 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을 폭파시키려 했다는 뉴스는 회사와 언론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박태준이 끌려나간 후 제어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윤서현과 강민혁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절박함 속에서 고용했던 이 초라한 기술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딸과 병원 전체를 2번이나 구해낸 영웅이었다. 그녀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의 벽이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다. 고맙소, 강민혁 부장. 당신이 나와 내 딸, 그리고 이 병원 전체를 구했소.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서 있었다. 기술자로서의 그의 책임감은 완수되었다. 두 사람은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지하를 떠나 병원의 밝은 위층을 향해 함께 걸어 나왔다. 즉각적인 위협은 사라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그들이 얻어낸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병원은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강민혁은 병원의 모든 기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재구축했다. 그의 지휘 아래 병원의 정의공조산소 공급 보안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명실상부한 기술 운영 본부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재능이 온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것이다. 윤서현 회장 역시 더 이상 얼음 여왕이라 불리지 않았다. 딸을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익만을 쫓던 냉정한 경영자에서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딸 하늘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병원 전체의 귀여움을 받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존경과 신뢰로 이루어진 깊고 조용한 유대감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 병원 지하의 발전기실에서 펼쳐졌다.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하지 않았다. 민혁이 새로 설계한 발전기실은 밝고 깨끗하며 완벽하게 정돈된 새로운 시대의 심장부였다. 민혁은 자신이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장인의 모습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서현 회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공식적인 시찰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딸 하늘이의 작은 손이 잡혀 있었다. 건강하고 밝은 눈의 하늘이는 민혁을 보자마자 달려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했다. 그 그림에는 커다란 기계를 고치고 있는 슈퍼맨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슈퍼맨 아저씨, 아이의 그 한마디에 민혁이 거칠었던 인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했다. 윤서현은 그 모습을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당신은 우리 하늘이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저도 구해주신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상사가 아니었고 그는 그녀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꾼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된 두 명의 인간이었다. 병원의 새로운 심장부인 발전기실 안에서 자비로운 리더와 천재적인 엔지니어,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건강한 아이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발정이는 완벽하고 안정적인 리듬으로 조용히 허밍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의 단단한 토대를 상징하는 소리였다.